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상림의 정석함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상림의 정석함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최선의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그럼 준비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차 피하다 다쳤는데 역주행 가해자라고요? 재택 아르바이트하다 돈 세탁에 연루됐어요.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은 일방적인 계약 통보, 계약 종료 통보 대응은까지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 판결록 시간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재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일단은 파산 전 재단 법인에게 부동산을 넘기고 등기를 마친 상황에서 소송에 따라서 등기가 무효가 되더라도 해당 재단이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으로 보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출연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으면은 재단에게도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라는 취지의 판단이었는데요. 지난 22일 대법원은 A사의 파산관제인이 B 재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상고심에서 말씀드린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당 사건이 어떻게 좀 시작됐는지 경위부터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A사는 서울시로부터 저희 디지털 미디어시티 일대에 있는 사업 용지를 매수하고 여기에 연구센터를 세웠습니다. 2008년 8월에 연구센터 8층과 현금을 B 재단에게 출연하기로 약정을 했었는데요. A사는 2009년 11월 소유권 이전을 마쳤고 B 재단이 입주하면서 사용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A사가 2010년 10월 파산을 하면서 B 재단에 넘겼던 부동산을 두고 법적 분쟁이 시작된 것인데요. 파산관제인은 2012년 7월 채권자들이 재단에 부동산을 넘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넘겨받아 해당 등기에 대한 부인권을 행사하였습니다. 파산관제인은 이 사건 출연 행위는 채무자가 파산 채권자를 해하는 것으로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채무자 회생법에 따라 부인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인은 등기 행위를 부인했지만 출연 행위는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고요. 이 판결은 2018년 7월 확정되어 B 재단 명의의 등기가 말소가 되었습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파산 관제인은 B 재단을 상대로 바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 행위를 하였는데요. 파산 관제인은 등기 행위가 부인됨에 따라 출연 행위도 소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요. 2009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정당한 권한 없이 부동산을 점유 사용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법원이 등기 행위는 좀 부인을 했는데 출연 행위는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는데 그거의 후속 조치로서 어쨌든 파산관제인이 지금 소송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서 좀 잠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이 사건 소송의 쟁점이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어떤 이익을 얻게 되어서 이 이익이 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원인의 결여가 있는 상태에서 타인의 재산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어야 될 것이고요. 이러한 이익에 따라 이 손해를 보는 사람이 발생하고 이러한 이익과 손해 사이가 반드시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은 통상의 선의의 이득자는 현존 이익 한도 내에서 반환하게 되고요.
악의의 이득자는 이득 전부를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며 손해가 있으면 이것도 추가적으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보통 현물이 있으면은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현물의 경우 소유권에 기한 반환과 부당 이득에 의한 반환 범위가 규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비채 변제와 같이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환 청구권이 성립을 하지 않고 불법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급여 같은 것도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법사항으로 부당이득을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민법 규정을 모두 유추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1심하고 2심은 좀 재단 측의 손을 좀 들어줬는데요. 판결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일단 법원은 출연 행위가 유효하게 존속이 된다라면은 예. 이 B 재단에게도 정당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예. 부동산을 점유 사용한 것이 부당 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 주요한 쟁점으로는 등기가 부인되었다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점유 사용에 법률상 원인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요. 예. 1심, 2심 모두 부인된 것은 등기 행위에 한정된 것이지 출연 행위 자체는 부인된 것이 않았기 때문에 예. 출연 행위를 존속하는 이상 피고에게 건물 8층을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다라고 보아 원고 청구와 항소를 각각 기각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좀 특이할 수도 있고 파산관계인 입장에서는 좀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법원 역시 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좀 기각을 했습니다. 판결 내용 좀 살펴봐 주시죠. 네, 대법원은 파산이 선고된 이후에 원고에 의해서 등기 행위에 관한 부인권이 행사가 되었더라도 예. 권리 변동의 원인 행위가 되는 출연 행위가 부인되지 않는 이상 동일하게 피고는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출연 행위의 이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던 피고는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한 권리가 있다고 해서 1심과 2심에서 판단한 내용과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특이한 게 등기 자체는 무효가 돼서 등기 행위는 부인을 하고 맞습니다. 근데 점유 사용은 또 재단이 뭐 적법하게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또 받을 수 있어서 결국은 점유 사용할 수 있으니까 등기 청구권을 인정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등기 청구권이랑은 좀 무관하게 예. 출연 행위는 출연 행위대로 인정할 예. 수 있고 예. 다만 등기 행위를 할 수 있냐에 대해서 등기 행위는 부당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좀 판결의 의미를 좀 짚어봐 주시죠, 변호사님. 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파산으로 혹시 이제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가 예, 있더라도 그 등기의 원인이 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부동산의 출연 약정, 즉 계약이죠. 이 계약 자체도 동일하게 무효가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판결은 권리 변동 행위인 계약과 그 이행 행위인 등기를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분리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재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파산 절차 등에서 등기 행위만 취소되고 그 근거가 된 계약 즉 이제 원인 행위 자체가 유효하다면은 예. 그 계약에 따른 점유 사용을 부당이득으로 보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사실은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해할 수 없을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권리 변동의 원인 행위와 또 그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매매 계약 같은 걸 하면 매매 계약 약정을 하고 등기를 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두 가지의 절차가 분리된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일단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예, 예. 재단에다가 출연 행위를 한 것이고 예, 예. 그 출연 행위 자체가 이제 법률적으로 무효인지 아닌지가 다퉈졌던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 부분이 무효라면 당연히 부속되는 행위 등기도 예. 무효로 처리가 되겠지만 예. 등기 행위는 파산으로 넘어간 다음에 무효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만 별도로 처리를 한 것이고 예. 그 전에 있던 출연 행위 자체는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당시 상황에서는 예. 불법 행위라든지 아니면 무효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사실 또 궁금한 게 그럼 이제 출연 행위 자체가 적법하면 이제 파산을 하고 난 다음에 등기 행위가 이제 무효라고 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출연 행위로 인해서 등기를 언젠가는 또 왜냐면 소유권이 진짜로 넘어갔다면요. 예를 들어 현물 출자를 하고 뭐 이랬다고 한다면 등기를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파산 자체에서 출연을 한 행위 자체가 등기 시점이 결국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예. 파산이 이루어진 후에 등기가 이루어진 예. 경향을 보이고 예. 만약 그 전에 있었다고 하면은 또 사회 행위의 취소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등기 행위 자체가 문제다와 출연 행위가 문제인가는 결국
법률적으로 별도니까. 별도로 판단해야 예. 된다는 것이 법원의 생각인 것이고요. 그럼 결국은 파산 절차가 다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라 인가요? 아니면 이걸 사용만 우선 사용 점유만 할 수 있는 건지 소유권을 또 이전받을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일단은 소유권 이전 자체는 아마 불가능하지 싶습니다. 아,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우리나라는 이제 소유권이 정당하게 넘어갔다고 예, 예. 보는 게 있지만, 물론 이제 등기 행위 자체에 따라서 소유권이 이전되냐 마냐는 우리나라 법리상 그것을 확정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긴 예, 합니다만, 뭐 공신력을 뭐 이렇게 부여하지 않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랑 별개로 만약에 출연 행위 자체가 모두 정당했다고 하면은 이것이 파산 재단에 형성이 돼가지고 나중에 파산 재산으로서 처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예. 온전히 출연 행위 재산 자체로 볼 것인지는 그쵸, 별개 그쵸.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별도로 다퉈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법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파산 재단의 재산으로 처리를 해서 할 것인지 출연행위 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재산으로 하면 파산관제인이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뭐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또 맞습니다. 보이기도 하니까 지금 이 문제가 사실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라서 상당히 큰 회생 파산 관련돼서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보물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잘 들리시나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그 사진 보내드렸는데, 예, 여기 자전거 인도 두명도로인데, 예, 거기서 보니까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제 예, 항상 지나가는 길인데, 예, 보통 이제 인도로 해서 이렇게 거의 계속 넘어가지, 그렇게 지나가는데, 예, 예, 차가 이제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좀 서행해서 이제 멈췄는데, 예, 차가 또 앞에까지 딱 와가지고 예, 계속 안 가고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양보하는 줄 알고 네네, 이제 지나갔죠. 근데 그 타이밍에 갑자기 돌진을 하는 거예요. 아, 네, 넘어지면서 1차 충격을 받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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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를 또 안 밟은 것 같더라고요. 아, 2차 충격을 밟은 다음에 바퀴가 발에 깔렸거든요. 아, 네, 한 2, 30초 동안 그러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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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음, 보니까 근데 차가 나오니까 차가 너무 밀고 이 앞에까지 나오다 보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장자리 쪽으로 이제 가는데 예, 예, 그날 이제 경황이 없어서 이제 전복이 형이 이제 경계석 거의 그 근처에서 지나가는 걸 아는데 예. 차가 너무 앞쪽으로 나오니까 예, 근데 이제 앞을 아예 전방을 안 본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예, 예, 그치고 나서 나중에 아주머니가 죄송하다고 얘기는 했는데 예, 자기 잘못한 넘어진 거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중에 이제 말이 바뀌더라고요. 네, 어떻게, 네, 그날 현장에서는 이제 뭐에 잡힌 것 같다고 예, 이러면서 이제 못 봤다는 식 얘기를 하셨는데 예, 나중에 이제 남편분이 이제 좀 뒤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그 저를 이제 가해자로 예. 이제 좀 모는 것 같더라고요. 아, 가해자를 어떻게 가해자로 몰 수가 있죠? 거기 이제
자전거 인도 교면도로에 표시가 있긴 한데 예, 예, 예. 거기서 이제 차를 이제 피하면서 이제 항상 저는 이제 그쪽 뒤로 이제 예, 예, 예. 인도를 넘어갔으니 항상 그렇게 넘어가긴 했는데 예, 차 예, 때문에 예. 이제 그날은 예, 예, 예. 좀 이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제 제가 치우친 거죠. 네. 근데 제가 그게 인도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블랙박스를 이제 보고 예, 예. 제가 차로 쪽에 있었다고 예. 좀 차로 쪽으로 좀 치우친 모양이더라고요. 차가 앞으로 나와버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어쨌든 자동차가 좌측에서 이렇게 치신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아래 깔린 상황이고요. 네. 자동차가 나와가지고요.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운전을 잘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다라고 상대편이 주장한다라는 뜻인 거죠? 그 부분이 좀 억울해가지고 전화를 주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네. 제가 오히려 저는 이제 예, 예. 가해자로 좀 네, 네. 보는 것 같더라고요. 역주행 가해자. 예. 가해자요? 네. 역주행 가해자요? 네. 그렇게 표현을 하던가요? 네, 역주행을 제가 했었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옆에 정석한 변호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계속 같이 듣고 계셨는데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부의 상림의 정석한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사연은 제가 잘 들었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릴 부분이 있고 이 질문 내용을 듣고서는 답변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고 장소에 대해서 사고 장소가 자전거랑 보행자 겸용 도로라고 하셨잖아요. 네, 거기 그림 그려져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사고가 일어나신 부분은 해당 도로에서 살짝 벗어난 횡단보도로 보이는데 맞나요? 네. 그럼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신 거면은 아니, 잠깐만요. 횡단보도에? 예, 어떤 말씀하세요? 아파트 진출입로 앞에 도보가 이제 연장돼서 걸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차도랑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시 횡단보도로 보여질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사고가 나셨다는 거죠? 네. 지금 보면은 차도는 그냥 일반 차도 모양이고 예, 경계석을 기점으로 자전거 인도 교면도로는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이렇게 계속 그렇게 모양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쭉 이어지죠. 네. 근데 그 경계석 기점으로 이렇게 그렇게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경험이 없어서 저는 이제 항상 그쪽으로 타고 가는데 네. 자전거 교면도로 가거든요. 인도 교면도로로. 네, 네, 근데 차가 일단 계속 나오니까 이제 저는 이제 양보를 하고 섰었고 네,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차가 안 가고. 네, 그래서 제가 양보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나가니까 그냥 갑자기 장난치듯이 갑자기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혹시 이 보내주신 그림 상으로는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이 해당 길에 보행등이나 뭐 자전거 횡단 등 이런 것들이 설치가 따로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신호등이 있었냐는 질문이거든요. 신호등, 뭐 파란색 불, 빨간색 불, 뭐 자전거 지나갈 수 있는 등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었나요? 아니요, 거기는 그냥 차가 나오고 예. 있고 그냥 뭐 따로 뭐 그런 뭐 신호등 아파트 입구 쪽이라서 예. 그거는 어떤 걸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사고 장소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충분히 여쭤본 것 같고 예, 그 아파트 맨 입구에 예, 주차 주의 뭐 이제 뭐 아파트 옆에 그게 붙어 있기는 해요. 그래요? 그거를 작가님한테 제가 사진을 보내드리고 했거든요. 출처 등은 설치가 되어 있다. 주차 주의 뭐 예, 약간 뭐 차 나올 때 약간 근데 저는 이제 차가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차가 나오는 걸 봤고 그래서 이제 멈췄었죠. 예, 근데 이제 좀 이제 경계석 쪽으로 제가 그쪽으로 왔다고 그래가지고 네,
일단은 그러면은 사고 당시 상황도 어차피 다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사고가 딱 이제 충격이 이루어진 지점이 현재 이제 보셨을 때 자동차 도로에 걸쳐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 겸용도로 쪽에 걸쳐 있었을까요? 그게 지금 워낙에 그 고통스러워 가지고 제가 그거를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예, 근데 이제 블랙박스로 이게 상대방이 봤을 때 예. 차도 쪽에 있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막 엄청 벗어난 건 아니시죠? 엄청 벗어난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자전거가 바퀴가 넘어진 사진을 제가 보내드린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혹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전거가 신발하고 자전거가 지금 넘어진 상태로 있고 예, 경계석에서 이제 조금 그냥 자전거는 이제 넘어진 게 그쪽이라면 아마 거의 경계석 근처라고 봐야겠죠. 네, 근데 알겠습니다. 뭐 밀려서 튕겨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뭐 예, 그런 네, 부분에 밀려서 대해서. 튕겨 나가서 예. 좀 이제 차도 쪽으로 이제 그렇게 벌어진 거고. 굳이 뭐 자전거 주행을 굳이 차도 쪽으로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이거는 뭐 경계선 쪽으로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석호 변호사님 얘기하신 임시 횡단보도라는 개념이 지금 네. 그 경계석이랑 계속 똑같은 의미인데, 네. 아마 지금 말씀하신 상담자님이 자꾸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도보랑 도보 사이, 예, 예, 그다음에 그쵸. 출차하고 있는 예, 예. 차량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일반 차량 도로가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지금 도보처럼 도보 블럭이 예, 예, 깔려 있는 그쵸. 부분은 일반 횡단보도처럼 흰색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예. 실질적으로 횡단보도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그쵸, 그쵸, 있거든요. 사람도 지나가고 자전거도 지나가라고 그걸 설치한 횡단보도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담자님께서 경계석이라고 부르시는 그 부분을 횡단보도라고 좀 칭하겠습니다. 예. 네네. 네. 일단은 사고 장소랑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얘기는 잘 들어봤고요. 일단은 답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판단을 했을 때 상담자님께서 첫 번째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 이것이 불법 주행이냐, 이 부분을 지나온 것이 자전거를 타고 올라간 게 불법 주행인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현재 보내주신 사진면이랑 도보면을 확인을 했을 때 자전거 보행 겸용 도로임이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련된 법률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3조 2호에 해당하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 당연히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자전거를 운행을 하고 지나가신다 하더라도 불법 주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 주행인지 아닌지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저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결국에는 역주행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역주행 가해자다. 그럼 이게 역주행이 되려고 하려면은 결국에는 도보든 자전거든 특정하게 운행할 수 있는 방향이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없고,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전거 도로라고 하면은 익히 알고 계신 주황색 도로에다가 이쪽으로 이동하세요라는 화살표 표시가 보통 있는 경우가 대다수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시 없이 겸용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행자의 허용이랑 또 이제 자전거의 통행이 모두 다 허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좌측 통행이나 우측 통행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경계석 기점으로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제가 조금 벗어났다고 뭐 그런 식으로 보더라고요. 예, 근데 벗어나서 사고가 충격이 이뤄진 부분이 이거랑은 좀 별개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해당 겸용 도로를 통해서 쭉 이동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고 해당 차량을 피하려고 했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고의적으로 불법 행위나 위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역주행이나 아니면 도로를 벗어나서 운행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는 이제 차량이 앞에까지 밀고 나와버려가지고 이제 너무 차에 바짝 붙어서 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부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해당 구간은 이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 지나가시던 부분에 대해서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왼쪽으로 진행하셨던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셨던 무관하게 결국에는 보행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좌측 통행이나 우측 통행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역주행이라고 이제 단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 측이랑 또 가해자 보험사 측에서 주장하는 역주행 가해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상당 부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의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는 이제 규정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통상 이러한 규정은 차도에서 자전거를 운행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도보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져봐야 될 문제인 거고, 설령 도보에도 이 부분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고가 나신 위치에 봤을 때 우측에 붙어서 통행을 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역주행 가해자에 해당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측으로 좀 바짝 붙는다고 해도 차가 네. 거의 도로 특성상 전혀 위험하지 않거든요. 많이 넓어가지고. 예. 그래서 일반 반대방에서 오는 차들은 아예 한참 도로가 넓어서 좀 위험하지가 않은 부분이어가지고.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상단장님께서 뭐 불법 주행을 했다, 아니면은 뭐 역주행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 측 주장이 근거가 상당히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은 한시름 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과실 판단이 어느 정도 될지가 이제 또 별도의 판단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자전거 횡단 도로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자전거를 횡단하는 과정에서 일반 도로에서 이제 직진하던 차량이랑 충돌이 나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라면 한 5%에서 한 10% 정도 사이 정도가 나오는 게 이제 통상적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 이제 자전거 전용 횡단 도로에는 이제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횡단 보도가 이제 도보 블록 형태로 쭉 이어져 있고 겸용 도로임도 이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운행 시 반드시 상단장님께서 하차를 해서 이걸 횡단해야 될 의무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과실 판단이 10%를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사고 지점에 대해서도 뭐 도보 이 횡단보도 쪽을 벗어나서 차도에서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충격으로 인해서 밀려났을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차가 이미 진출이 어느 정도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살짝 벗어나는 수준으로는 오히려 상단자님께서 이 위험을 회피하려는 본인의 정당한 행위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 부분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차가 나오니 이제 아무리 치료 아마 조금 더 피하려고 아마 더 우측으로 아마 갔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차가 나오시는 걸 보고 잠깐 멈추셨던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가 이제 주차하는 거 보고. 예. 근데 차가 운행을 안 하니까 이제 운행 안 하나 뭐 양보를 해준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사고가 나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상당 부분 위험을 회피하려는 행위도 다 하셨고 주의 의무도 다 하셨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되다 하더라도 5%를 넘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 무과실 내지 뭐 많이 해봤자 한 5% 정도면 적정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상대방 측에서도 이제 경찰 조사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이제 가능하시다면은 사고 지점에 CCTV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좀 부탁을 해서 영상을 확보하실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 이러한 영상 같은 것들이 확보가 어렵다고 하신다면은 당시에 정황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말씀하셔갖고, 아까 특히 이제 출차하는 것을 보고 멈췄었다, 근데 차량이 멈추고 이동을 안 하니까 천천히 우측으로 통해서 가장자리를 해서 이동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수사관한테 충분히 소명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사실 전방주시 의무를 안 한 건 상대방 차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가해자고 선생님이 피해자인 부분을 분명하게 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보험의 비율 관련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리랑 또 판례에 따라서 내용이 이제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 스스로 준비하시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관련 증거나 자료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 확보하셔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셔갖고 뭐 선임을 하시거나 최소한 상담을 하셔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상담자님.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이게 지게 되면 꼭 선임을 하시라는 네. 말씀은 아니고 이 상황에 대해서 또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들고서는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선임까지는 아니고 자문 네. 말씀. 상당히 저희가 시간 관계상 사실 더 상담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정성과 변호사님 이제 얘기를 종합해 보면 우리한테 과실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좀 부당한 부분들을 상대방이 이렇게 뭐 제시를 하거나 주장을 하면 그 부분을 반박하셔야 된다라는 부분하고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시죠. 거기 이 상대방 쪽에서는 그러니까 예. 제가 그 구간에서는 인도를 항상 넘어가서 이렇게 인도 쪽으로 항상 주행을 하는 구간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처음에 진입할 때 저는 인도로 진입을 한 줄 알았는데 차 때문에 이제 그 진입을 못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전에 이제 거기는 그 전에 역주행을 하고 왔다고 이걸 주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랑 동일하게 판단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진행하시던 도보에 방향이 있으신 거고, 이제 해당 차는 이제 쉽게 말하면 T자 형태에서 사고가 나신 거기 때문에 어느 쪽이 역주행이다라는 주장은 사실 엄밀하게 성립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네네. 상당히 어쨌든 좀 출근 시간에 굉장히 예. 사람들이 많아서 네네. 인도로 가면 오히려 더 위험할 때가 많거든요. 예, 그렇죠. 상당히 저희가 사진을 보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데 결국 뭐 법적으로는 다투다 보면 내 주장도 정확하게 또 피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게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좀 조력을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관련된 부분이 사실 좀 핵심적일 것 같은데 경찰 조사는 그냥 교통사고 조사하는 거죠? 뭐 상대편이 뭐 고소하거나 고발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건 아직은 아니고. 네네, 알겠습니다. 사건이 있을 때 예. 제가 이제 경찰에 일일이 신고를 한 상황에서 예. 이제 상대방이 먼저 조서를 작성한 것 같더라고요. 예. 사실 저희가 그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상담하고요. 제가 정석한 변호사님하고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좀 궁금한 부분 질문 드리고 답변 받을 테니까요.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사실 변호사님 저는 옆에서 계속 듣고 있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라는 좀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저희는 사진을 봤잖아요. 아마 네. 시청자분들은 조금 이 사진을 못 보셔가지고 좀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아파트와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의 진출입로입니다. 근데 네. 진출입로가 물론 차도 표시, 우리 아스팔트 검정색 모양으로 표시되어 있어도 거기에 이제 횡단보도나 이런 거를 그리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경계석으로 이렇게 쭉 놨어요. 맞습니다. 약간 뭐 무슨 도보가 회색? 연장된 도보의 것처럼 연장선처럼 네. 쭉 놨고 자전거 표시도 되어 있어서 자전거도 다닐 수 있고 예. 근데 자전거가 저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오거나 둘 다 할 수 있는 건데 역주행이라는 표현을 써서 사실 자전거가 이쪽으로 가다 사고 나든 이쪽으로 가다 사고 나든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제 가정입니다만 예. 사진상으로는 이제 큰 도로에 합류하는 지점이랑 예. 역방향에서 사고가 들어왔다. 났기 때문에 아마 역주행이다. 자동차가 나가는 방향으로 자전거가 들어왔다 이런 표현을 한 건. 그렇죠. 그럼 약간 이렇게 들어오면 뭐 공갈행위 뭐 이런 쪽까지 나아가려고 이런 걸 한 아마 걸까요? 이런 부분에서 일부러 이렇게 사고가 났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여지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당자님께서 부분, 일부러 사고를 냈다. 예.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다치려고 보험금을 타내려고 이렇게 부딪힌 아마 거다. 보험 사기를 의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 뭐 아마 어쨌든 과실 비용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는 예. 발버둥일 수도 있죠, 아무래도. 근데 이게 분명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과 자전거가 다니는 도로에서 멈췄다가 자동차가 나오는 걸 보고 아파트에서 나오는 걸 보고 멈췄어요. 멈췄는데 멈췄으니까 당연히 지나가라고 하나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갑자기 밀고 들어와서 그렇죠. 튕겨 나가거나 밑에 깔리면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한다면 이거는 100% 과실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차가 나오는 걸 보고 멈췄다고 하셨고 상대방 차량도 멈춘 상태에서 본인이 자전거를 좀 더 우회해서 예.
잠깐 차도 쪽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예, 예, 그렇죠. 이미 이 부분까지는 정당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5%를 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것도 예, 혹시 예. 모를 과실 때문에 그런 것인 예. 거고 제가 봤을 때 무과실로 종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CCTV나 블랙박스를 명확하게 좀 확인해야 되는 게 좀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블랙박스 경우에는 아마 차량 소유주의 예, 예. 물건이기 때문에 네네. 임의로 열람하기는 상당히 네, 어려울 아마 것이고요. 경찰에다 제출은 했으니까 예. 경찰도 보긴 보겠죠.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우선은 조금 지금 사실관계로만 본다면 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정석화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부분 유튜브나 저희 방송 재방송으로 다시 돌려보실 수 있으니까 다시 보시고 꼭 다시 확인하셔서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전화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보물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인지 같이 보실까요? 저는 SNS에 재택 부업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집에서 하는 간단한 포장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상품이 늦게 온다며 대신 영상 시청 아르바이트를 해보라고 하더군요. 광고 영상을 보면 일정 금액이 적립되는 방식이었고 실제로 정산이 이루어져 신뢰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일을 잘한다며 송금 확인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습니다. 제 은행 계좌번호를 요구했고 돈이 입금되면 그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고 나머지는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이었습니다. 입금 계좌는 이틀에 한 번꼴로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 후에는 제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만들어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대신 하루 10만 원이 넘는 일당을 주겠다고 했고 출금 인증은 제 휴대전화로만 가능하게 설정했습니다. 그 후 나체 사진을 요구해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지인을 통해 제 거래소 계정이 돈 세탁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놀란 마음에 경찰서를 찾아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처음 은행 계좌를 이용한 부분은 사기가 맞다고 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관련 부분은 아직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아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고하러 경찰서에 가는 도중에도 제 거래소 계정에 계속 돈이 입금됐고 해외 번호가 아닌 국내 번호로 협박성 전화까지 걸려왔습니다. 저는 즉시 모든 계좌와 메신저를 차단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현재 800만 원가량의 자금이 제 거래소 계정에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 명의로 개설된 거래소 계정과 묶인 자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요즘에 어쨌든 송금 아르바이트라는 표현으로 해서 이렇게 좀 보이스피싱 같은 또 아니면 이제 인출책을 좀 이용하게 되는데 은행 계좌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명의까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재택부업 아르바이트 광고가 영상 시청 아르바이트로 좀 이어졌다가 이렇게 된 건데 변호사님 이런 것들이 범죄 조직에 좀 미끼로 사용된 건가요? 이게 좀 빈번합니까? 요즘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하루에 한두 건씩 이런 걸로 전화를 받고 상담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이러한 사기 범죄 조직들은 단계적으로 이 피해자의 신뢰를 얻어 점차 깊은 범죄에 연루시키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처음에는 뭐 재택 부업이나 포장 아르바이트 또는 뭐 성적 입력이나 첨삭 아르바이트 등 합법적이고 간단해 보이는 일로 접근을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소액을 정산을 해주면서 신뢰를 형성을 합니다. 이후에 이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보통 가상자산 거래소의 계정까지 개설해서 본인들한테 뭐 비트코인을 이송하라든지 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수법은 특히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전기통신 금융 사기 조직에서 대포 통장이나 대포 가상자산 계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이제 총책, 기망책, 통장 모집책, 또 인출책,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고요.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데요. 상담자님은 통장 모집책 또는 송금책의 역할을 하도록 유도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상담자님이 뭐 모르고 했을 수도 있고 알고 했을 수도 있는데 뭐 모르고 했다는 가정하에 은행 계좌번호나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계정을 자기 계정을 썼단 말이에요. 사기가 맞다라고 경찰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기 피해자란 뜻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뜻일까요? 일단은 둘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계좌를 제공한 행위 자체는 여기서 이제 수사관이 사기가 맞다고 한 것은 사기 범죄 피해자가 맞다라는 쪽으로 좀 더 보여지고요. 피해자?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상담자님께서 송금 확인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기망을 당했고 자신의 계좌를 제공했고 송금 업무를 수행했으며 범죄 조직이 상담자님을 속임으로써 범행의 도구로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피해자라는 표현에 좀 더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가상자산 거래소는 피해자들이 좀 확인이 되면 피의자로 좀 전환될 수 있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는 좀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피해자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인 신분일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확인이 되어 보통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면은 이 중간에서 통장을 이용하거나 가상화폐 거래 계정을 사용을 해서 했던 사람은 통상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서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계좌 등의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데요. 외견상 상담자님은 이것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범죄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아마 방조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 방조나 이런 쪽으로 뭔가 이제 피의자로 전환이 되면 뭐 공모했다라는 쪽으로 처벌이 될 가능성도 좀 있겠죠? 맞습니다. 만약에 공모로 처벌이 되게 되면은 방조보다 좀 더 강한 형벌로 처벌이 받게 될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방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본인이 속이려고 했다든지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하겠지만 공모라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서는 여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형량도 상당히 무거워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뭐 구속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맞습니다. 사실은 변호사의 조력이 많이 필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800만 원이 지금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에 들어있는데 이게 사실은 불법적인 돈이니까 이게 지금 800만 원 저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건 절대로 임의적으로 이걸 출금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출금을 하면 안 되는군요. 당연히 이제 사용하신 거나 다른 데 송금을 하셔도 안 되겠고요. 이 돈은 어쨌든 범죄 수익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처분할 경우에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관이랑 아마 조사를 받으셨을 때 담당하던 수사관이 계실 텐데 이러한 수사관이랑 상담하에 피해자에게 환급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좋고 관련된 계좌는 은행에 자진 신고하셔갖고 출금 등의 거래 제한 조치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한테 환급되거나 범죄 수익금으로 나중에 몰수, 추징되는 형태 이게 좀 맞지 내가 임의로 출금하는 거는 옳지 않다. 예, 맞습니다. 거기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상담자님께서 이 부분 잘 대응하셔서 잘 처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이메일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보실까요? 며칠 전 저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사건 당일 지하주차장 CCTV를 확인해 보니 누군가의 전기차 충전구 부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불꽃이 튀는 모습이 확인되더군요. 이후 해당 차량 옆에 주차되어 있던 제 차로 불이 옮겨붙어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매일 1시간 거리를 운전해 출퇴근하는 상황인지라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아직 화재 원인은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제 차 피해에 대한 배상은 보험사에 청구하려 하는데 당장 내일부터 대중교통을 2번이나 갈아타고 회사에 가야 하는 등 생활상 불편함과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청할 수도 있나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하니 제 과실 없이 차량이 전손된 경우 차량 가액만큼만 보상이 된다고 하네요. 제 차는 3년 전 6천만 원 정도를 주고 구입한 수입차인데 현재 시점의 차량 가액은 3천만 원도 채 되지 않더라고요. 보험사는 그 금액 이상은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저로서는 그 돈을 받아서 제가 타던 차를 다시 사는 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피해 차주 모두가 같은 상황이라 추가 배상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화재가 난 차량을 만든 제조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해야 하는지 그 차를 구매한 차주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는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게 먼저 보험사에 좀 이런 어떤 생활상 불편함과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일단 뭐 원칙상으로는 가능하다고는 예, 말씀드릴 예. 수 있겠지만 예, 예.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일단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면 예, 예, 좋을 예. 것 같은데요. 먼저 자동차 보험 약관상 대물배상이나 자기 차량 손해 담보는 원칙적으로 차량 자체에 대해서만 손해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 자동차 보험 약관별로 대차료 또는 대차를 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료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지급 비율을 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면은 여기에 따라서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불법 행위로 인해서 당해 차량이 이제 훼손이 돼서 차량 통상 용법에 따른 사용이 당연히 불가능해지고 그 기간에 상당한 경우에 대차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면은 이걸 별도로 요구를 해서 받으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실제로 다른 차량을 임차해서 그 임차료를 지급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다른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추가 지출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라는 판례가 있으니 이를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상담자님께서 실제로 렌터카를 이용을 하셨거나 대중교통 이용으로 추가 비용을 지출하셨다면은 그 비용에 대해서는 가해 차량 소유주나 제조사를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하신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을 청구를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약관을 살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집단 소송해야 되냐 아니면 차주를 상대로 소송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어느 쪽도 가능은 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예. 다만 이제 피해 차주들이 화재가 난 차량을 만든 이제 제조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는 이제 제조물 책임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맞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제조물 책임법 3조 1항에 따르면은 제조업자가 제조물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 재산에 대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이 경우 제조업자는 과실이 없더라도 즉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제조물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조물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예, 예. 이렇게 차량과 같이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 경우에는 그 생산 과정인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결함 자체를 직접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 이제 화재가 난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 행위나 또는 758조에 따른 공작물 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작물 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경우에는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 하자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은 그 소유자가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기차가 공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또 하자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차주는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제조사랑 차주를 공동 피고로 해서 소송을 보통 제기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피해 차주들이 다수인 경우에는 집단 소송이나 공동 소송을 통해 소송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고 입증 책임도 부담을 좀 덜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사실은 좀 이 화재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데는 좀 짧지 않은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나는 차를 이걸 못 타고 다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좀 보호받을 수 있는 게 방법이 좀 있습니까? 일단은 차량의 화재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서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제조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주는 제조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시게 될 텐데요. 만약에 이제 차주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은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일시 지급을 한 뒤에 보험자 대위를 통해서 제조사나 또 이 화재가 난 차량 차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또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차주 입장에서는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보험금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피해를 보상을 받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대위 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처리한 것이 가장 편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스프링클러가 조금 작동 안 했거든요. 예. 혹시 관리사무소도 책임이 있을까요? 일정 부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렇군요. 좀 관리 책임이 좀 있다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아무쪼록 상담자님께서 좀 잘 해결하실 수 있었고 이게 사실은 보험사가 좀 차량을 대줘야 될 것 같은 대처를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좀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모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정석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면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